안녕하세요. 호미 채널의 첫 번째 플래너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늘 영상 속에서 거울로만 얼굴이 잠깐씩 비춰지다가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미팅을 하다 보면 적게는 20대 초반부터 많게는 70대 후반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뵙게 되는데요. 미팅을 하다가 문득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직접 전화, 직원을 만나는 고객분들이 원초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예상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직접 한번 추려서 가져와 봤고요. 집 구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분양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로 먹고 살아요? 네, 수수료 먹고 삽니다. 고객에게 자동차 팔면 영업사원 인센티브 있듯이 저희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기에 현장에 수분양자를 연결해주면 분양하는 주택의 건설사 또는 시행사 등이 저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게 곧 수익입니다. 현장마다 명칭이 다른데 보통은 MGM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커미션, 리베이트라고 불립니다. 뭐 하는 채널인가요? 주택 청약을 제외한 준공 전 또는 준공 직후 첫 입주하는 주택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타운하우스, 단지형 포함한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영상을 촬영하여 플랫폼에 광고 및 홍보함으로써 상주하는 분양팀에게는 수분양자를 그리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팀을 연결해주는 채널입니다. 분양시 중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간혹 분양 연결을 해줬으니 중개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하는 분양은 분양권 거래가 아니라 중개에 포함되지 않아 법정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또 별도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실입주금 영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실제로 분양받아 들어갈 때 필요한 최소 입주금입니다. 진짜로 아예 영원인 현장도 있고 계약금 1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 실입주금 1,000만 원이면 최소 1,000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해당 집을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대부분은 별도의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영원인데요. 만약 담보로 영원이라고 한다면 신용대출 없이 영원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돈이 덜 들어가는 만큼 빌린 돈, 즉 부채가 커진다는 말이니 현재 나의 여건과 상환 능력을 꼭 잘 계산해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신축 빌라 오피스텔 분양은 다 사기 아닌가요? 네, 신축 분양은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축주랑 업자들이 나눠 먹으려고 분양가를 부풀린다. 두 번째, 신축 빌라 전세 사기.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분양 시스템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업은 수익성, 이익이죠. 이게 있어야 시행이 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한데 이 또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고요. 무튼 건축주가 집을 지어서 인근 시세와 비교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대수가 적은 신축은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 책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맞춰 사업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고 곧바로 할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분양가를 높이는 경우도 있어요. 수분양자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기 위한 금융권의 감정가를 분양가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분양가에 현장마다 금액은 상이하지만 저희 같이 홍보 및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청약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TV와 라디오, 연예인 통해 광고하고 또 조직 분양으로 MGM 제공하는 바로 그 비용입니다. 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다양한 지역의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영업인들도 시간과 비용을 할애해가며 현장 투어도 시켜드리고 이사비나 가전제품과 같은 물질적인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결론, 분양가 안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나눠 먹는 건 맞다. 이어서 부풀린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홍보 인센티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 근데 아파트도 아닌데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 돈 씨,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분양 플래너라는 직책 이전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간혹 이게 이 가격에 이 동네 시세에 비해 비싼데? 라고 느끼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팩트는 그거예요. 분양가 책정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리 부풀려 분양한다고 한들 아파트보다 비싸고 가격이 터무니없고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일단 파는 사람이 못 팔고요. 팔아주는 사람이 안 팔고요. 사는 사람이 안 삽니다. 1년이 지나도 집 한 호수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건드려 봐도 우리 모두 손쉽게 주변 시세를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잖아요. 왜 청약홈 분양시장도 그래요. 느끼기에 가격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야 완판 소식이 들리지 비싸다 생각되면 미분양돼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중도금 무이자, 분양 전환 우선권 같은 혜택과 선택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듯이 모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빌라라도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메리트가 검증되어 있다면 홍보는 하지도 않았는데 빠르게 완판되는 현장들도 있다는 거. 어찌됐든 결정에 대한 선택권은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조금 찝찝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분양받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예요. 분양과 전세, 즉 구매와 임차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신축 현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 가뜩이나 더 어려운 분양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불장이었던 시기 일부 현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집값이 상승할 거라 생각해서 분양가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가격대의 전세를 직접 놓던지 또는 무자력 임대인 등에게 팔아 넘겼고 이 과정에 있어 컨설팅 업체에게 수수료를 평소 전세 수수료보다 많이 제공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고 부동산 침체기는 시작이 되었고 전세가는 무너지고 특히 빌라 같은 경우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 또한 국토부 수정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전세가에 더 추가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잠수 타는 건축주 생기고 나몰라라 하는 임대인 생기고 컨설팅 업체는 연락도 안 되고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연쇄작용이 일어났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경우죠. 신축 전세는 해본 적이 없어서 디테일하게 보진 않았지만 확실한 건 전체 신축 현장 중 소수 신축 현장만이 전세를 내놓고요. 지금은 분양가와 전세가 갭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내려갔네 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분양은 전세랑 다르게 내 집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넣듯이 막 그렇게 까다롭진 않습니다. 분양계약 팁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빌라도 투자로 추천하나요? 보통 투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중이 집 가격이 확 오르겠냐인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활동하는 지역에 국한하여 결론만 말하자면 시세 차익을 바라는 투자로는 비추천합니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았을 때 수익형 부동산 투자와 차익형 부동산 투자로 나뉘게 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주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어가는 투자로 월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차익형 부동산 투자는 내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중에 팔았을 때, 즉 매도했을 시의 차익을 생각하면서 하는 투자로 보통 몸테크를 포함한 실거주나 전세를 놓았다가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물건이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 종류에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뭐가 됐든 천천히 오른다는 말이죠. 수익이든 차익이든 늘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중에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찾는 수요가 가장 많다는 말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무섭게 상승합니다. 반면에 빌라는 애초에 목적이 아파트 대체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불장이지 않는 이상 아파트가 먼저 오른 이후에 키를 맞추기 위해 약하게 반응하거나 또는 횡보하거나 혹은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지하철 호재라든지 재개발 지역과 같은 이벤트가 있지 않다면 투자로서의 기회 비용 측면에 있어서 리스크는 확실히 있습니다.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고 예적금 복리 효과만 봤어도 수익률이 배는 더 높았을 텐데 하는 곳도 있어요. 더군다나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보통은 대출을 많이 받아 레버리지까지 생각을 하셨을 테니 월 나가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순수익률을 계산해 본다면 아무래도 신축 빌라는 시세 차익보다는 주거 공간으로만 추천을 드립니다. 차익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단지형 아파트나 토지를 보시고, 만약 금액이 비싸서 제한이 있는 거라면 분양권 투자나 아니시면은 경매, 공매, 금매로 나오는 대지 지분이 좀 높은 구옥 빌라를 잡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신축 빌라로는 돈 아예 못 버는 건가요? 신축 빌라로는 아예 돈 못 버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지역 사정 고려한 수익률 계산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월세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익형으로 투자가 가능한 신축 빌라가 있습니다. 신축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면 대물건, 원가 분양, 마지막 한 세대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들 보셨을 거예요. 무튼 이런 것들이 보통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인 경우인데 현장마다 다 있진 않고 각 동네의 전체 현장들 중 일부 현장들에서 한 개에서 두 개, 많게는 5개 정도까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 중에 인근 신축 시세보다는 저렴하거나 아니면 빌라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서 전세를 줄 수 있는 최대 가격인 공시가격 곱하기 140%의 90%, 즉 126%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갭 투자에 용이한 물건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대물건이 그런 건 아니고 원가 분양이 진짜 원가가 맞는지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무튼 이런 물건들 중 일부는 저희 같은 분양 대행사나 부동산에서 먼저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투자자분들이 곧바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세를 놓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빌라 실거주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분양받는 게 내 집 마련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네요. 빌라 실거주 하기에는 어때요? 이건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실거주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병렬 주차만 가능하고 내리는 눈이나 비만 안 맞을 수 있다면 빌라도 오케이예요. 사적으로 분양권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모델하우스 현장도 다니고 있고 숱하게 빌라 현장 촬영도 다니고 있지만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자재나 인테리어 자체는 확실히 비빌 만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곧 죽어도 무조건 아파트예요.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하다 보면 재력 여건은 충분히 있으신데도 사람 많고 복잡한 게 싫고 관리비 아까워하시고 또 테라스나 복층을 선호하셔서 빌라나 단독주택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아파트가 주는 인프라를 온전히 이용하고 싶고 치안이나 관리가 체계적인 곳으로 가고 싶고 집값은 조금 비싸더라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 아파트로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중간점을 타협해서 단지형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취득할 때와 청약할 때는 비주택, 주거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에는 주택, 양도할 때도 주택이 되는 박쥐 같은 녀석인데요. 주로 초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젊은 층 전월세 수요가 높아서 신축 투자자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으신 나이대의 분들이 원룸에서 투룸 위주로 많이 눈여겨보는 부동산입니다. 빌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기는 한데 아파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저 역시도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차익을 보고 나온 적이 있고요. 아파트와 동일하게 공시가가 아닌 KB 시세를 우선 적용하기도 하고, 최근엔 고금리와 규제 때문에 투자가 좀 주춤한 추세지만 이번에 바뀐 국토부 장관이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고 주택수 포함해서 제외한다 어쩐다 청원이 들어가고 반응하는 거 보니까 움찔움찔하기도 하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모든 투자가 잘 알아봐야겠지만
직주 근접에 위치가 초역세권이고 유동인구가 보장되는 상권이 잘 자리 잡혀 있고 위치상 장래에도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확보가 되고 주차 또한 용이한데 가격 또한 합리적이라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대형 건설사 아니면 다 날림으로 짓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분양대행하고 있는 수많은 주택들에 제가 직접 다 공사에 참여하거나 살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택들이 단연코 날림으로 짓지 않았다고 확신의 답변은 못하겠어요. 실제로 방문한 현장들 중에서 딱 봐도 싸구려, 좋게 말해 가성비 자재들로만 지어진 곳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모든 현장이 그렇진 않습니다. 직접 현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주나 광주 쪽 빌라만 가서 봐도 외벽과 인테리어 자재들 대형 건설사보다 훨씬 비싼 자재로 쓴 곳이 허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큰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규모가 적은 세대수를 가진 건물 현장들이 공사 감리가 더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에서 지은 신축들의 철근 누락이나 침수 등과 같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메이커가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사람 잡았죠. 저번 달에 저 대형 건설사 사전 점검 직접 다녀왔는데 하자만 47개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대형 건설사가 지은 게 더 안 좋냐? 이것도 아니죠.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무튼 또 흘러들은 말로는 30세대 미만인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게 되는데 30세대 이상인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에 비해서 승인받기가 까다롭다라고도 하던데 안전에 관해서는 평등해야 할 검사 승인인데 과연 다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직접 살아본 게 빌라가 3군데, 오피스텔 1군데, 아파트 5군데인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벽을 똑똑 때려도 보고 옆집 소리 들리나 귀도 대보고 했는데 하자 문제도 그렇고 층간소음도 그렇고 운도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비싸게 주고 샀을 집이지만 운이 좋아야 한다는 것도 참 웃기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빌라도 있었고 옆집에서 무슨 TV 채널 보는 집까지 들렸던 친구네 오피스텔도 있었고 누수인가 했던 아파트도 있었어요. 물론 세대수 많은 곳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훨씬 체계적입니다. 근데 짓는 과정이나 자재에 있어서 빌라는 무조건 날림의 싸구려이고 단지형 아파트는 튼튼하고 무조건 좋은 자재다라는 거는 저는 잘못된 선입견이라 생각합니다. 분양 채널 연결보다 현장 가서 직접 계약하는 게 좋나요? 아니요. 저는 분양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분양대행 채널을 끼고 계약하시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여러 지역에 위치한 물건들 중 엑기스들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현장들의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죠. 근생이나 위반 건축물을 피할 수도 있고요. 미팅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얘기들이 들려요. 주로 외국분들이 그러는데 한번 미팅하고 집 주소만 적어두었다가 따로 직접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 채널 연락해서 이제 투어 가자고 불러내가지고 한 대여섯 번씩 집 보고 새벽에도 연락하시고 괴롭히다가 이후로 연락 두절이 돼서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뜬 고객 카톡 프로필이 익숙한 집 사진이야. 근데 알아보니까 내가 보여준 집을 현장에 직접 따로 찾아가서 계약했던 경우. 왜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격만 알아보고 인터넷이 더 저렴하면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장 직접 가서 계약하시는 손님이 있겠죠. 저는 계약 메이드한 손님만 신고 등록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저 입장이 되어 보면 뭔가 씁쓸하면서 내 능력 부족인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저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분양팀에서 고객이 누구랑 왔었는지 웬만하면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연결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고객 관리를 좀 해라 라고 언지를 주시거나 직접 고객한테 미팅하셨던 분이랑 다시 한번 같이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일부는 이제 현장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제 감아간다고 하는데, 무튼 따로 계약하셔서 더 저렴하게 했다, 깎으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중간 연결자가 없다 보니까 할인이나 지원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현장팀은 분양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분양 채널들은 한 곳에서 꾸준히 오래 활동하고 또 웬만하면 거의 다 부동산을 끼고 있어요. 자체 부동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파시거나 새를 놓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왕 분양받으시는 거면 분양 채널을 끼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양 진행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집이 마음에 들게 되면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계약서 내용에는 보통 해당 건물 호수의 면적, 대지 지분, 공급 금액,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특약사항 등이 들어가고요. 계약서는 현장이나 고객에 따라서 본계약 전 쓰는 임시계약서일 수도 있고요. 본계약서일 수도 있어요. 신용점수나 연소득이 불안정해 일단 서류 먼저 넣어보고, 만약에 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 돌려드리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서와 동일하게 법적인 효력은 가지고 있어요. 대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본 서류를 준비해 연결 법무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금융권 담보대출 심사를 받게 되고,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면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부가 나옵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치르게 되고, 이후 흔히들 이제 집문서라고 불리는 등기 권리증은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고요. 간혹이 아니라 자주 신탁사에 전화해서 등기상 집주인이 신탁사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직접 현장 와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문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좀 해드리자면, 신축 건물을 준공할 때 건축주, 즉 위탁자가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공제 등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부동산 PF를 일으키는데요. 준공 후에 신탁사를 통해 이걸 이제 담보대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결론, 분양만 보았을 때 현재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양자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축주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맞고요. 해당 신탁사에 전화를 하더라도 건축주와 계약서 작성하라고 말합니다. 잔금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은 수분양자, 즉 고객에게 최종 이전되고 신탁 등기는 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신축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이라 내가 집을 직접 다 하나하나 면밀하게 확인해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차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조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자재는 어떤 걸 썼는지, 줄눈은 잘 되어 있는지, 눈에 보이는 하자는 없는지 등 모두 직접 눈으로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새집이다 보니까 새집 증후군, 입주 청소는 돈 아끼시지 마시고 프리미엄급으로 추천드립니다. 신축 고를 때 꼭 알아야 할 팁? 호미 채널과 미팅하시면 됩니다. 정말 수많은 분양대행 경쟁 채널이 있는데 각 채널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는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양 영업 특성상 매장 내에서 인바운드 고객 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차를 타고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서로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로 팔릴 만한 집, 즉 계약이 성사될 만한 집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는 경쟁업체 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개개인 영업 능력의 차이는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신뢰가 가는 사람과 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외부와 내부를 나눠 보자면, 외부에서는 자주식 병렬 주차 여부, 외벽 균열, 무인 택배함 여부, 관리비 체크 정도 되겠고요. 내부에서는 저층, 특히 1, 2층 중에 유난히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상 주거 용도가 아닌 근린생활시설일 확률이 있으니 피하시면 되고요. 복층이나 테라스가 합법인지 여부, 이건 현장에 물어보면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또 요새는 거의 인덕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스밸브가 별도로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요리에 진심이다 하신 분들은 가스밸브 여부, 타일인지 마루인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 재질 확인하는 거, 개별 온도 조절, 욕조 여부도 보시는 분들이 있고, 시스템 에어컨은 중간에 따로 설치하려면 분진가루가 많이 떨어지니까 시스템 에어컨 여부, 그리고 냉장고 자리, 해 뜨는 방향, 다용도실 수전 위치, 각 방 콘센트 위치 정도, 계약에 있어서는 준공인가 받고 소유권 등기는 완료되어 있는지, 계약서상 정보에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뭔가요? 매주 전국 청약 정보, 금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발표 정보, 부동산 투자 시기 및 흐름 관련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고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처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경제적 자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공통된 목표를 위해 공감해 주신 분들이 발빠른 정보를 얻고자 모여주신 채팅방이기에 혹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도 15분 넘게 있는데 정보만 낼름 받아먹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컨텐츠가 있나요? 일단은 신축 분양이 주가 되는 채널이다 보니 능력이나 여건이 가용한 선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지역 섹터를 차차 넓혀나갈 계획이고요.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는 장점이 있는 업종인 만큼 부동산 관련한 추가적인 컨텐츠를 준비하려고 구상은 하고 있는데 이 이상은 보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 궁금하셨을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영상 속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